자, 장마전선 다시 올라와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에 또 많은 비가 온다고 합니다. 뉴스 이노베이션 출발하겠습니다. 박관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박관우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이 여야가 정말 가파르게 대치하고 있는 소식부터 알아보죠. 지금 국회에서 최상병 특검법 공방이 이어지고 있고 또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까지 발의됐죠? 네, 그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고 있는 게 최상병 특검법이고요. 특검법. 지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데 맞서서 된다고 한다는 얘기죠. 네, 국민의힘 여당은 필리버스터, 네, 그 무제한 토론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그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표결을 거쳐서 폐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시 35일 만에 본회의 표결에 붙여지게 됐습니다. 예. 여당의 필리버스터에 대해서 야당은 토론 종결권, 그러니까 필리버스터 이후 24시간이 지나면은 제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24시간 뒤 내일 오후쯤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표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내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는 이제 밤을 샌다는 얘기네요. 여야 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샌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는데 이게 이제 어떤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들이죠? 주로 이제 이재명 전 대표, 대장동, 백현동 개발 의혹, 또 쌍방울 대북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검사 4명인데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습니다마는 법사위에서 탄핵안에 대한 합법성 등을 다시 조사해서 본회의 안건으로 올리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네. 근데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가 처음은 아니잖아요. 네, 지난해 9월 안동안 검사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서 민주당이 본회의 가결을 주도했습니다마는 당시 서울시의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관련된 보복 기소 의혹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헌정 사상 첫 검사 탄핵 소추였습니다마는 그러나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습니다. 또 지난해 12월 민주당이 각각 고발 사주 또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을 사유로 해서 손준성, 이정석 검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처리했고요.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밤에 말이죠. 좀 깜짝 놀랐고 좀 황당한 사고인데 서울시청역 앞에 역주행 사고 사상자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죠. 네, 서울시청 기자실에서도 고인의 명복을 비는 조화를 보냈는데요. 4년 전 7급 공처로 입사한 세무과 직원 또 서울시청 청사 운영팀장 52살 김모 씨 등입니다. 세무과 직원 윤모 씨 외고를 졸업한 참 그 인재로 알려졌는데요. 승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동료들 연신 안타까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고 서울시청역 부근에 본점을 두고 있는 시중은행 동료 4명 또 참변을 당했습니다. 42살에서 54살까지 한창 일할 나이인데 이들 중 한 명은 사고 당일 승진을 했고요. 대부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사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가 68세 운전자인데 급발진이었다 처음에 그렇게 주장했다고 나왔습니다만 그런 진술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부인과 동승했군요.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일단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운전자를 입건하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관할은 남대문 경찰서입니다. 사고 차량은 국과수로 옮겨서 현재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의뢰하고 있는데요. 분석에는 한두 달 소요되고 이르면 다음 달 초에 나오겠습니다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동승자가 부인입니다. 그래서 급발진이라고 주장했는데 전문가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립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급발진에는 제한된다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운전자가 운전 미숙 이런 얘기가 처음엔 좀 잠깐 나왔습니다만 40년간 버스와 화물차를 운전한 그런 기사. 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올해 68세 56년생인데요. 18살 때 버스 면허를 취득했고 지난해 2월 3일자 경기도 안산의 K 여객에 촉탁직으로 입사했는데요. 그 전에는 85년부터 92년까지 7년간 서울에서 버스기사 또 93년에서 2022년까지 29년간 트레일러 기사 그러니까 36년간 버스 트레일러 기사로 일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 직후 경찰의 간이 검사 결과 음주
마약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고 예. 업체 관계자들도 평소 입사 이후에 사고 이력도 없고 예. 원래 술은 안 마신다. 베테랑 기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그 진상이 빨리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박관우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앞서 뉴스 브리핑에서도 정치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는데요. 자, 오늘 정치부에 이대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대순입니다. 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회 1호 법안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2대 국회가 문을 연 지 한 달이 조금 넘었는데 국회가 개원하면 당은 물론 의원 개인들도 앞다퉈가지고 법안 제출 경쟁을 벌이잖아요. 그렇죠. 바로 1호 법안 때문이죠. 당의 1호 법안은 각 당의 핵심 정책을 대변해 주니까 관심이 집중되고 그리고 의원 개인은 뉴스로 화제몰이를 할 수 있어서 경쟁이 뜨겁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네. 기사 쓸 때 제일 먼저 누가 쓰느냐 이런 경쟁하죠. 그렇죠. 예, 네. 승인이 안 떨어져서 늦게 올라간 경우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만. 자, 이번 네. 22대 국회 1호 법안은 뭡니까? 네, 장애인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발의를 한 건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입니다. 이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장애인이 택시부터 선박 그리고 항공기 등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도로 등에 대한 이용 접근을 비장애인과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 담겼는데 서 의원과 보좌진들이 네. 1호 법안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3박 4일을 접수처 앞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요? 네. 오, 네. 서미화 의원의 말 들어보시죠.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고리에 있는 장애인이 외치는 이동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입니다. 네, 서미아 의원은 시각장애인 의원이에요. 네. 그죠? 중학교 때 망막 색소 변색증으로 시력이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인데 조선대 박사 출신이시고 네, 맞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왔습니다. 그거는. 네. 자, 다른 당의 1호 법안도 살펴보죠. 네. 국회 정각회 불자 모임 회원이죠.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군요. 네, 문대림 의원이 발의한 1호 법안 제가 좀 오늘 인터뷰도 좀 해보고 했는데 농민수당 법제화를 위한 농어민수당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예.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농민에게 1인 가구 최저 생계비의 절반 이상을 매달 농민수당으로 오.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 지난해 기준 1인 가구 최저 생계비는 월에 130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또 법안은 국가가 농민수당에 드는 비용의 40% 이상을 부담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네. 근데 문대림 의원이 이렇게 네. 발의했지만 지자체가 돈이 없으면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국가 네. 지원 예산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문 의원 같은 경우에는 1년에 3조 1,500억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는데요. 농식품부 예산이 18조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정도는 국가 전체 예산 대비 2.78%라고 합니다. 얼마 안 되네요. 네. 예. 굉장히 작은 규모죠. 그런데 문 의원은 식량 안보 그리고 지역 소멸 문제 등을 고려해가지고 30조 원 정도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문대림 의원의 말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저는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 한 5% 정도는 농촌 농민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을 해야 되고 그중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겠지만 한 3조 정도를 투자해서 예, 농어민 수당을 줘야 되는데 국비로 40% 이상을 부담하자 이런 얘기군요. 네, 맞습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이 제출한 1호 법안이 뭔지도 궁금하네요. 네, 아까는 저희가 지금까지는 민주당 의원을 그렇죠. 좀 봤다면 이제는 국민의힘을 좀 볼 차례인데 의안번호 220002가 찍힌 이거는 새터민 박충권 의원이 발의한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입니다. 예. 박 의원은 같은 날 이공계 법안 3개를 대표 발의했는데 예. 이 법안 발의 당시 기업 현장 연구자로서 일해왔는데 그간 느껴왔던 문제 의식들을 법안에 담아내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개인 말고 각 당 차원에서 이렇게 1호 법안을 이렇게 내세운 게 있나요? 그렇죠. 이제 그 당 차원에서도 1호 법안을 내세우는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했던 2024년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 법안과 이른바 최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냈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최상병 특검법안은 지난 21대 국회 회기 마지막 가결 법안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제의 요구됐지만 부결 처리됐던 법안이죠. 예. 이렇게 보면은 민주당의 1호 법안들은 약간 전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법안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읽히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방탄 법안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쵸. 방탄이다 네. 이렇게 네. 주장하는데 국민의힘이 또 내세우고 있는 법안들이 또 있습니까? 네, 이건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아예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국가적 위기 수준이라는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는데 예. 소속 의원 108명이 참여해서 발의한 저출생 대응 패키지 4법입니다. 정부의 저출생 대책 발표에 맞춰가지고 발의한 법안인데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등입니다. 예, 발음이 어렵군요. 네, 죄송합니다. 예. 법안에는 배우자가 출산하면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휴가 기간을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고 네. 또 요즘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죠. 난임 치료 때 받을 수 네. 있는 휴가를 연간 3일에서 6일로 확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예. 저희 때는 없었는데 네. 좀 좋아졌군요. 네, 최근에 이런 법안들이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조국 혁신당의 경우에는 좀 지지층을 의식한 법안들이 많이 있습니까? 네, 박은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한동훈 특검법인데요. 법안에는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여러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 검사 임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조국 혁신당은 한동훈 특검법안을 통해서 검찰 독재 정권을 조기 종식하고 사법 정의를 실현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예. 이 조국 대표는 한동훈에 대한 사감이 많다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어요.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런지 비판이라고나 할까 이런 분석이 있는 모양이에요. 네, 앵커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내용들이 많이 사적인 나와서 법안 아니냐 뭐 이렇게 지금 네, 얘기하는 분도 있긴 맞습니다. 하던데요. 네. 일각에서는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한국 정치 진짜 사법 리스크에 또 많이 휩싸여 있고 이 여야 대치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대순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견지동으로 가보겠습니다. 견지동 45 보도국의 홍진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원고대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제 41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 일본 취재를 다녀왔지요. 예,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뭐 출장을 준 것도 아닌데 뭘 덕분입니까? 그리고 예. 이게 이제 지금 이제 홍진호 기자가 얘기를 해야 될 순서군요. 예, 뭐 어떻게 예, 다녀왔습니까? 아니, 우선 뭐 대회 소개를 잠깐 예. 해드리면요, 이제 이번에가 이제 41차 한일불교 문화교류대회고요. 지난 25일부터 그렇죠. 지난달이죠. 지난달 지난달 지난달. 25일부터 3박 4일간 일본 도쿄에 조조지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열렸고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뭐 요즘 신냉전이라고 하잖아요. 뭐 북러가 가까워지고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약간 좀 갈등 관계에 좋죠.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시대에 한일 양국의 불교도들이 사찰에서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이제 변화된 세계 질서 속에서 불교의 가능성을 모색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되게 깊다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한일불교문화교류대가 열린 조조지는 예. 일본 정토종의 총본산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예, 대본산이라고도 합니다. 예. 예. 증상사로 부르고 예, 한자로 예, 하면 예. 아베 전 총리 일주기 추모 행사 열렸던 예. 고려대장경 인쇄본이 보관된 사찰이죠? 예, 맞죠? 굉장히 예. 중요한 사찰이고요. 일본 사찰에 대해서 이제 잠깐 언급하자면요. 일본은 사찰이 이제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예. 제가 예전 자료에서 읽어서 지금은 조금 줄어들 수 있는데 뭐 예전에는 한 7만 개 예. 정도 사찰이 있다고 그러고 이 숫자가 일본 가면은 사실 편의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가보셨잖아요. 많죠. 예. 근데 예. 그 편의점이 한 5만 개 정도라고 하니까 편의점보다 훨씬 더 사찰이 많은 겁니다. 근데 이렇게 사찰이 많고 유지되는 그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단가 제도라는 게 있어요. 단가? 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기독교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유입이 됐을 적에 당시 일본 막부에서 이 기독교세를 좀 막기 위해서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이사 가면은 주민 등록을 뭐 전입신고, 전출신고 하듯이 행정기관에 하잖아요. 예. 이 역할을 사찰에 이제 맡긴 거예요. 아. 한 가정이 사찰에 등록을 하면은 예. 자기가 기독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면서 어떻게 보면 사찰이 국가 행정기관의 역할을
해 왔었죠. 예.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뭐 부모님이 만약에 상을 당하면은 예. 화장을 해서 지금은 사찰에 다 모셔져 있잖아요. 그렇죠. 일본 불교 같은 경우는 사찰에 모시고 그럼 선조들이 계속 대대로 모셔지면은 당연히 이제 신자가 되고 불교가 그렇게 이어져 왔고요. 그래서 뭐 일본에서는 신사에서 태어나서 사찰에서 죽는다란 말이 있고 약간 일본 불교를 극명하게 표현하는 단어 중 하나가 장례불교라고도 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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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이 단가 제도가 된 게 17세기 때 도쿠가와 막부의 정책으로 처음 시작됐는데 이 도쿄 조조지가 이 도쿠가와 가문의 원찰입니다. 도쿠가와. 예, 도쿠가와 이에야스. 예, 맞습니다. 제가 싫어하는데 예. 사명대사를 그렇게 존경했다 그래요. 예, 맞습니다. 그 양반이. 예. 소설도 있습니다. 조조지 가볼만 합니까? 물어보면 가볼만 하다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요. 제가 일본에 있는 뭐 작은 사찰들도 몇 군데 가봤는데 일본에 있는 작은 사찰들은 도심지에 있어가지고 사실 구분이 사실 안 돼요. 거의 주택이랑 거의 비슷하고요. 비슷하게 예, 했는데 여기가 도쿄타워 바로 옆에 있는데 도쿄 중심지잖아요. 록봉기 긴자하고도 가깝고 대규모 중심지에 뭐 일본도 땅값이 중심지랑 예, 비싼데 엄청 비싸죠. 예, 근데 이렇게 대규모 사찰이 있는 것 자체가 사실 특이한 거고요. 한번 도쿄에 가보면은 앵커도 꼭 한번 들려보십시오. 아 이게 올라가서 도쿄타워도 일본 한번 가보시고. 도쿄 시내가 보입니까? 아니죠. 사찰은 밑에 사찰에서는 안 있고요. 보이지만 도쿄 타워가 도쿄타워가 조조지에서 걸어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도쿄타워도 한번 가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출장비 나오면 가겠습니다. 개인 여행으로 한번 갔다 오시죠. 개인적으로 한번 예, 가보겠습니다. 이 밖에 가볼 만한 사찰 또 어디가 있을까요? 예. 교토에 있는 료안지라고 있는데요. 이거 잘 알죠. 예. 여기 굉장히 유명한 사찰입니다. 여긴 돌로 유명하죠? 예. 저도 이제 가봤었는데 가면은 돌이 한 15개 정도가 있는데 뭐 2개, 3개 뭐 이렇게 돼 있어서 한 군데서 이 돌을 전체적으로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란 거는 뭐 끊임없이 수행 정진을 해야만 이렇게 확연하게 볼 수 있다. 약간 이런 뜻을 담았다고 하는데요. 여기가 이제 임재종의 이제 사찰. 임재종. 일본 임재종의 사찰인데 우리나라 하면은 사실 선종이 주잖아요. 조계종이고 조계종이 사실은 임재종의 선풍을 받아서 가나선인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금 틀려서요. 조동종이 원래 주류였잖아요. 조동종이 선종에 있어서 주류인데 일본 불교 전체 교단으로 따지면은 정토종이 이제 하고 정토진종이 그 중에서 가장 많다고 하고요. 도쿄 조조지가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정토종의 대본산입니다. 근데 그 정토종이 굉장히 강하지만 일본 불교에서 선종의 성종도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많이 했었고요. 선종 자체가 중국에서 굉장히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일본 불교에 수입된 것도 천태종이 들어오고 밀교가 들어온 다음에 이제 선종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선종에서 보면은 선사들이 깨달음을 위해서 용맹정진하고 이렇게 계속 수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의 귀족 계급들 사무라이들이 선종과 선사들을 동질감을 느꼈고요. 후원을 정말 막대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측면이 당시 이제 중국하고 외교를 할 때 또 선종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일본의 선사들은 그냥 단순히 스님이나 수행자가 아니고 그 당시에 최고의 학자, 뭐 예술가의 역할을 해서 맞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 하면은 떠올리는 어떻게 보면은 정원, 류안지도 정원이잖아요. 뭐 정원이나 서예, 뭐 녹차, 고도로 형식화된 일본 미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선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예. 자, 이게 지금 얘기한 게 류안지라는 곳이고 마지막으로 또 소개할 만한 곳이 하는 게 에이헤이지도 사찰인데 여기가 이제 조동종의 대본산인데요. 규모가 류안지나 아니면 도쿄 조조지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요? 가면은 삼나무가 굉장히 울창하게 돼 있고요. 교통이 조금 불편합니다. 후쿠이현이라고 그래서 교토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조계종 전국선언 수자의 스님들이 이제 문경 세계명산마을 짓기 전에 일본도 갔었는데 이제 그 편에 같이 했고요. 렌트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뭐 편할 수도
있을 텐데 예. 제가 이 세 군데 사찰 중에서 어디를 선택하시면 하면 당연히 A 헤이지고요. A 헤이지입니까? 예, A 헤이지고 오. 일본 사람들도 그때 일본에 갔을 적에 뭐 일본 건축가들도 좀 네. 만났었는데 자기네들도 가기 힘들어서 A 헤이지. 예, 꼭 한번 가보고 싶다고 하는데 규모나 역사면에 있어서 예, A 헤이지 한번 헤이지. 예, 한번 들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나무 인형이 유명하다고 제가 들었는데 예, 예, 인형을 한번 사러 가야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진호 기자였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국감 경제 시간입니다. 좀 우울한 소식입니다. 자, 자영업자들의 호소. 지금 3중고, 어디서는 4중고란 얘기도 나옵니다. 네, 신두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신두식 기자. 네. 자, 자영업자들이 이제 고통받고 있는 이게 요인이 많은데요. 고금리, 고물가, 네. 최근에 또 뭐 최저임금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제로 이게 직접 어떤 얘기를 합니까 요새 자영업자들이? 뭐 경기 회복이 좀 더디고 뭐 고금리 고물가 등의 이유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자영업자들의 현실인데요. 네. 물론 뭐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고금리 고물가에다가 뭐 경기 부진이 이어지면서 그 자영업자들이 위기로 몰리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분들은 코로나19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기 위해서 버텨온 경험이 있긴 한데요. 그런데 요즘이 더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그래요? 수 있었습니다. 네. 서울 고척동의 대학가 근처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60대 후반의 주금래 사장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코로나 전하고 지금하고 재료비도 엄청 많이 올랐죠. 모든 물가가 많이 오르고 다 올린 상태고 지금 현재로서는 좀 장사가 안 되는 편이고. 코로나19 이전보다 높아진 임대료, 재료비, 아울러 최저임금으로 고용을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들어보시죠. 예. 알바는 안 쓰고 나 혼자 하고 임대료는 그냥 한 130? 근데 그게 언제 수준이에요? 작년 12월 달부터 1월 달부터 올랐죠. 코로나 전에는 80만 원.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 네. 워낙 매출이 확 줄어드니까 이제 은행에 돈을 많이 빌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갚아야 되는데 네. 제때 못 갚으니까 대출 이자를 이제 갚아 나가는데 너무 허덕거리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한국은행이 뭐 지난 2023년 1월 기준금리를 연 3.5%로 인상한 이후에 뭐 코로나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그때부터 이제 인상이 됐고 그다음에 2023년 1월에 이제 기준금리가 3.5%까지 올랐지 예. 않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그 동결 행진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예요. 고금리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요.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국내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이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하늘이 지난달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를 보면요. 그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말에 0.5%에서 예. 올해 1분기 말 1.52%로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3배 정도 되는 것이죠. 특히 자영업자 중 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취약차주의 연체율이 급상승해서 올해 1분기 말에 10.21%에 달했고요. 자영업자 취약 차주 수 비중도 12.7%로 가계의 6.4%에 비해서 2배 가까웠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는 그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자영업자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진단을 내놨습니다. 자, 금리가 치솟았는데 이게 떨어질 생각 안 하니까 이게 부담이 되고 또 물가도 부담이 되고 있죠. 예, 오늘 뭐 6월 소비자 물가 네. 동향이 발표가 됐는데 통계청이 발표한 6월 소비자 물가 동향을 보면 1년 전보다 2.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뭐 3개월 연속 2%를 이어가면서 3% 이하를 보이긴 했는데요. 하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아시는 대로 물가는 이미 많이 오른 상태여서 그렇죠. 자영업자들의 부담은 커진 상태고요. 아울러 외식 물가도 많이 올라서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아까 최저임금 얘기했는데 최저임금은 사실 우리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오르는 게 좋은 건데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이 또 부담이 됩니까? 오르는 게? 그런 상황입니다. 뭐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가 지금 이루어지는 와중인데 자영업자들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아르바이트생보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강릉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심상백 전국 편의점 가맹점협회 공동대표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최저시급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편의점. 요즘은 진짜 알바들하고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주유수당, 최저시급,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알바보다 못 벌고 있는 점주들이 지금 태반입니다. 그 자영업 가운데 24시간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 PC방 업주도 있었는데요. PC방을 운영하는 김기용 한국인터넷 PC 카페 협동조합 이사장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희는 24시간을 문을 열어야지만 수익 구조가 나는 업종인데 이 최저임금 제도에 있는 이 주유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게 쪼개기 알바를 벌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저희가 지불할 능력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직원을 한 명을 쓰든 두 명을 쓰든 주유상 때문에 4명, 5명을 쪼개서 일을 근무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저희가 소상공인 업종에서 상시근로 5인 미만에도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예, 이 소상공인들 음식점, 편의점, 택시업계 등 이렇게 어려우니까 이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서 적용해달라 이렇게 요구했는데 지금 그 예 주장이 있었는데 조금 전 발표로는 적용을 구분해서 하지 않기로 했다 이렇게 최저임금위가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상공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은 건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도 못 버는 자영업자가 있다는 인터뷰 내용이 있었는데 실제로 그와 관련된 조사가 혹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뭐 자영업자 4명 중 1명은 최저임금 수준도 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설문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한국경제인협회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전국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 조사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25.4%는 주 40시간 최저임금 수준인 월 206만 740원에도 못 미치는 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서 25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은 23.8%, 35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은 16%, 최저임금 수준보다는 높고 250만 원 미만인 경우는 15.2%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종업원을 고용하기가 어렵네요.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그래서 나홀로 사장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이 부분도 찾아봤는데요.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이 지난 6월에 내놓은 중소기업 경기 동향 자료를 보면 최근 3개월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수 나홀로 사장이라는 거죠. 지난 2월에 이제 407만 9천 명에서 6월에는 420만 4천 명으로 늘었습니다. 반면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2월에 143만 6천 명에서 4월에 141만 7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조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영업자들의 채무를 이렇게 재조정한다 그러잖아요. 금융 대책이죠, 이런 게.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이런 대책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제 올해도 이제 7월이니까 하반기로 접어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와 대통령실 여당이 지난달 30일에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협의회를 가졌습니다. 여기서 당정은 최근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정 그리고 대통령실은 소상공인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와 관련해서 정부, 플랫폼 사업자, 외식업계가 협력해서 상생 방안을 마련하고 영세 음식점에 대해서는 배달비 신규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렇게 국민의힘 곽규택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아울러 이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정책 자금과 보증부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고금리를 저금리로 바꿔주는 대환대출 대상도 중저신용 차주까지 확대한다. 이렇게 방침을 세웠습니다.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와 관련해서는 올해 말 종료되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 기간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고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고요. 심각한 경영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채무 조정 등을 위한 새 출발 기금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여당은 정부에 대해서 또 이 소상공인 상당수가 정부 정책을 잘 알지 못한다. 잘 모릅니까?
이용하지 못한다 이렇게 안내가 잘 안 돼 있는 게 있는 것 안내가 같아요. 되지 예. 않는 상황도 있으니까 좀 홍보 강화를 당부를 했고요. 예. 금융, 취업, 창업, 경영 안정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한꺼번에 받는 그런 이제 포털 서비스 같이 소상공인 지원 시스템 구축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자영업, 소상공인들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경제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 창업과 성장이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영업자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누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19 이후에 우리 자영업자들이 정말 크게 한번 큰 고통을 겪고 있다. 네. 그때 그걸 계기로 해서요 말이죠. 네. 네, 지금까지 공감경제 신두식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날씨 이지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지금도 약하게 비 내리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정체 전선은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전국적으로 장맛비는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은데요. 북서쪽에서 저기압에 동반된 비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밤부터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비가 시작됐겠는데요. 내일까지 호남 지역에 많게는 100mm 이상, 수도권과 강원, 충청, 영남, 제주 등 그 밖의 전국에는 20에서 6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비는 내일 낮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경기 동부와 강원 지역은 저녁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제주도와 해안가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27도, 대전 29도, 대구 32도 등으로 오늘보다 높겠고 습도가 높아지면서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정체 전선은 계속 남북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비가 오락가락 이어질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2.2도, 습도는 95%입니다. 기상청이었습니다.